제 나이 13살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엄마라는 이름을 지우고 살게 되었죠.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거든요. 그렇게 이혼하게 된 저희 아빠는 이제 곧 중학생이 될 저와 둘이 살게 되었어요. 아빠는 어린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분명한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를 말이죠. 제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하는 아빠를 위해 그 이후로 엄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빨리 철이 들어야 했어요. 미대를 나온 아빠는 저를 키우기 위해서 화가의 꿈을 포기하셨어요. 동네에서 분식집을 하시면서 제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서포트해 주셨고, 제가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어서 아빠 어깨에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코피 나도록 공부했고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었죠. 변호사 면허증 나오는 날 아빠는 엄마 없이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아빠의 눈물에 저도 아빠 품에서 6살짜리 아이가 된 듯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변호사 생활은 어렵긴 했지만 배울 것도 많았고 아빠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힘들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로펌의 막내 변호사로 일하던 저는 스타트업 회사의 특허 관련 자문을 맡게 되면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저 좋은 프로그램은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특허를 낼 생각을 못했고 다른 업체에서 먼저 낸 특허 때문에 2년 동안 밤잠 안 자며 개발해서 내놓은 어플이 특허 소송에 걸렸던 거죠. 시작도 못 해보고 개발비를 다 날릴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와 일주일에 2-3번 만나면서 소송 준비를 했고 재판 결과 승소해서 무사히 그가 어플을 출시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었어요. 재판 한 달쯤 후인가 그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최 변호사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저 신동훈이에요. 의뢰인들한테 전화 오면 대부분 안 좋은 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 덕분에 어플이 대박났다더군요. 꼭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했죠. 사실 그냥 저는 돈 받고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식사 대접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몇 차례나 거절했지만 그는 꽤나 집요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의 집요함에 못 이기는 척 식사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보고 2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소송 준비하는 내내 그냥 계속 추리닝 차림의 모습이었었는데 한 달 만에 만난 그는 그때와 전혀 다른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보이는 듯 했죠. 그 상황에 또 한 번 놀라고 그가 최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안이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도 노스쿨에 변시까지 준비한다고 고시원에서 박혀 고생했다 보니 한 노안한다는 소리 듣는 사람인데 그 역시 매일 컴퓨터 앞에서 코딩만 하다 보니 얼굴이 팍 사가버렸다고 껄껄 웃더라고요. 우리는 30살 동갑이었거든요. 참 특이하게도 노안이라는 공통점은 사이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줬어요. 가끔 소주 한잔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1년간 애매한 관계가 지속되던 저희는 그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소송 당시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밥 먹자고 연락했고 1년간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드러냈는데도 공부한다고 고시촌에 박혀있다 보니 연애 세포가 다 죽어버렸던 제가 1년 동안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했던 거였어요. 고백을 받고서야 저도 그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30 넘어 처음 해보는 연애는 너무나 설레이는 일이었습니다. 그와의 결혼까지 꿈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 뜬금없이 18년 전 저와 아빠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제 결혼에 큰 걸림돌로 등장하게 되었어요. 슬슬 결혼할 나이도 되면서 남자친구는 자신의 엄마가 운영하는 카페로 저를 초대했어요. 예비 시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었던 저는 미용실까지 가서 평소 잘 하지도 않는 메이크업까지 받고 찾아뵙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께서는 남자친구가 제 자랑을 하도 해서 질투날 지경이었는데 제 모습을 보니 그럴만 하다고 예뻐해 주셨고 집안에 변호사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긴장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너무 환영해 주시는 예비 시모 덕에 긴장도 풀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기만 할 것 같던 분위기는 예비 시모의 부모님 안부를 묻는 질문 하나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빠 엄마의 이혼이 부끄러운 건 아니었어요. 아빠는 저를 잘 키우셨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말해야 하나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도 숨길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셔서 지금은 아빠랑 함께 살고 있어요. 순간 예비 시모의 얼굴에 표정이 바뀌셨는데요. 이야기 잘 들었다. 이제 그만 가보거라. 순간 냉랭해진 분위기에 저는 당황했고 남자친구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예비 시모는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가 결혼을 못하게 될 정도까지 커지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원래 성격이 불같으셔서 그렇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저도 계속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선 그에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야 했고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서 잘 말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어머님께 잘 말씀드렸다면서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하자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들 처음 만난 이후에 찜찜하긴 했지만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결혼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식이나 되는 애라 똑똑하게 알아들을 줄 알고 긴 말 안 했는데 동훈이가 물려 터져서 너한테 말 안 했나 보구나. 난 이혼한 부모 밑에서 큰애랑 우리 아들 결혼시킬 생각이 없다. 그의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과 달리 예비 시모는 제가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끝까지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남자친구는 자신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달랬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복잡해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남자친구 만나는 것조차 불편해서 잠깐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제 손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그의 엄마가 서 있었어요. 내가 알아듣게 말한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아들을 만나고 있니? 내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혼한 부모 밑에서 큰애가 무슨 가정교육이나 제대로 받았겠니? 노펌에서 아직도 가장 막내 변호사라 행동 하나하나 눈치 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남의 직장에 찾아와서 악담 퍼붓는 예비 시모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제 개인사가 노펌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버렸는데요. 내가 듣자니 너희 엄마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라면서. 예, 바람도 유전이다. 유전이라는 통계가 있어, 알아?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했다가 이혼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너랑 결혼을 시키니?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직장 동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죠. 제 파혼 소식과 내 입으로도 말 못하는 개인사를 남의 입에 의해서 공개돼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여자의 마지막 한마디는 제가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어요. 아참, 너희 아빠 자꾸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해라. 결혼 못 시킨다고 알려주려 전화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집착병 환자처럼 전화를 해대네. 이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 너희 엄마가 도망을 가지. 저희 아빠까지 조롱하는 모습에 순간 저도 이성을 잃었어요. 예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버렸는데요.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던 동료들이 아수라장이 된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를 뜯어 말려서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나도 이 결혼 안 해. 너 같은 시어머니 모실 바에 내가 그냥 노처녀도 늙어 죽는 게 낫지. 이혼한 부모 밑에서 커서 그렇다고 당신 같은 쓰레기 부모 밑에서 큰 동은 씨가 더 불쌍하네요. 직장에서 개인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린 저는 더 이상 큰 노펌을 다닐 수가 없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도 결별을 고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이렇게 헤어질 순 없다며 매달렸지만 저는 그 여자랑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건 저에게만 그런 모욕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저희 아빠에게도 전화해서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며느리로 받아줄 수 없다며 딸아이 정신 차리게 하라고 쏘아붙였답니다. 아빠는 자신의 이혼 때문에 제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그 여자에게 이런저런 제안을 해봤다는데 그 여자는 저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집착을 하니 마누라가 바람피고 도망간 거라며 오히려 조롱을 했던 거죠. 아빠는 저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셨고요.
이미 모든 걸 끝내고서야 알게 된 사실에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빠가 그러지 말고 잊고 살라며 말리시는 통에 제 가슴 속에 상처로 묻어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 일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져 갈 때쯤 저와 아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여자를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저는 변호사 5년차가 되면서 새로 취직한 로펌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제 의뢰인으로 온 그 여자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맞은 놈은 평생 기억해도 때린 놈은 기억도 못한다고 했나요? 어처구니 없게도 그 여자는 이혼 소송을 당한 상태였고 심지어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더군요. 변호사님, 이혼 전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남편 재산 최대한 많이 분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저라서 결혼 못 시키겠다는 여자가 이혼을 하기 위해 나를 찾아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니 정말 속으로 실소가 나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 참 좁죠. 세상에 이런 악연도 다 있네요. 아주머니가 이혼한다고 수많은 변호사들 중에 날 찾아오다니요. 사실 3년 전에 저와 2-3번 만난 게 전부였던 그 여자가 저를 못 알아보는 게 어쩌면 당연하게도 했죠. 그 여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제 명함을 내밀었어요. 최수연이에요. 제 이름. 제 이름도 모르시죠? 기억 안 나세요? 3년 전에 당신의 결혼 반대했던 당신 아들 여자친구. 당신이 그랬잖아요. 이혼한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라면서요. 이혼도 유전이라고 하시지 않았나? 그 여자는 그제서야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는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는데요. 그간 다 지난 일들 말해서 뭐 하겠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보니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나도 많이 후회했어. 우리 아들 너랑 헤어지고 아직도 여자도 안 만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커서 그런데. 그래서 말인데 너 동훈이랑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어? 제 직장까지 쳐들어와서 제 개인사까지 들춰내버린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자기 아들을 만나보라고 하는 뻔뻔함에 제대로 팩트 폭격 날려줘 버렸어요. 내가 당신 아들을 왜 만나? 당신이 말했잖아.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 제대로 가정교육 못 받고 자란 거라면서. 당신 지금 이혼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럼 당신 아들은 이혼 안 할 것 같니? 당신 말대로라면 이혼할 남자를 내가 왜 다시 만나? 그리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당신 과실로 이혼 소송 당해서 여기 온 거야. 당신 남편한테 빌어도 모자를 파내 재산 분할을 도와달라고? 진짜 불륜 저지르다 걸려서 이혼소송 변호사를 찾은 주제에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재산 분할까지 요구하는 무식한 그 여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 보였어요. 나도 변호사기 전에 인간이야. 내가 어떻게 당신 변호를 하겠어.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알려줄까? 3년 전에 당신 아들 나한테 무릎 꿇고 빌면서 당신 버리고 나한테 오겠다던데. 그건 알란가 모르겠네. 항상 무례하고 뻔뻔하게 굴던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이 본인을 버리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는 상당히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어요. 아무 말도 못한 채 얼빠진 표정으로 휘청거리면서 제 사무실을 나갔어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들한테도 버림받은 그 여자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떠올라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3년간 가슴속에 묻어준 답답함을 풀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홀가분해졌습니다. 제 일도 술술 잘 풀렸어요. 변호사로서 회사에서 입지도 탄탄해졌고 만나고 있던 사람에게 프로포즈 받아서 내년에 결혼 약속까지 잡게 되었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저희 아빠의 삶이에요. 저를 홀로 키우기 위해 본인의 꿈인 그림 그리는 것도 포기하고 살았던 아빠에게 얼마 전 작은 화실을 선물해드렸거든요. 다시 그림 그려보는 게 어떠냐며 제안했죠. 아빠는 분식집도 접고 매일 화실에 들어가셔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림 그리면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제가 아빠의 삶을 뺏은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제 자식을 낳고 살아갈 텐데 아빠처럼 자식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아빠의 사랑은 컸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는 건데 자신의 삶을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신 분이죠.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빠에게 보답하는 길이겠죠. 아빠한테 세상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고 두서없이 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며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아내는 제가 30대 중반이고 아내는 20대 중반이었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제가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자청해서 봉사활동을 간 건 아니었고 회사에서 매년 일정 시간에 봉사 시간을 채워야 했기에 그날도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 아이가 없었지만 보육원 아이들을 보며 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보육원에 갔을 때 외로운 아이들과 놀아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그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방 청소, 화장실 청소, 빨래 등등 하루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럼 보육원에서 아내의 지휘 아래서 보냈습니다. 아내는 자기도 봉사활동으로 여기에 왔다고 하며 저보다는 몇 달 먼저 시작해서 이제는 처음 오는 봉사자들을 인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딱 봐도 어려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사람들을 잘 휘두르더라고요. 그런 당찬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 이후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보육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니 정이 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같이 돌보면서 애틋한 마음에 서로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켜보다가 저는 이 여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밖에서도 연락하며 만난 뒤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인 사이라고는 했지만 나이 차이가 걸렸습니다. 10살 차이가 나니 쉽게 결혼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나이 차이는 생각하지도 않고 제 마음씨가 고와서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프로포즈를 했고 아내는 망설임 없이 저의 청혼을 받아줬습니다. 결혼을 마음 먹어보니 이제 서로의 집안을 알아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 처음으로 자기 집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놀랬습니다. 아내 집안이 잘 산다는 거예요. 아내는 씀씀이가 과해 보이지 않았고 비싼 옷이나 가방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내 아버님은 중소기업의 대표를 하고 계셨습니다. 연매출 70억 이상이나 되는 회사의 대표님이라고 하였고 지금도 계속 승승장구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장모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상을 쓰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새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배다른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고등학생 때 새엄마가 들어왔고 아내의 친엄마는 새엄마 때문에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 친엄마랑 같이 살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셨고 새엄마도 아내가 장인 어른과 살아야 위자료를 많이 준다고 했기에 아내를 설득해서 지금은 친엄마와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재혼하고 아내는 집에 손을 안 벌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혼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당찬 모습에 그런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기에 아내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내 집에 들어가니 장인어른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반기셨고 장모님은 정말 잘 왔다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날 처음 장모님을 뵈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아내가 얘기할 때는 그냥 새엄마라고만 했지 나이는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정말 제 또래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어려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아빠 뻘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내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젊은 아내랑 사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랑 제가 밖에서 팔짱이라도 끼고 다닌다면 그냥 여자친구처럼 보인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 장모님이 사위라고 부르니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나와서
아내한테 장모님 나이를 물어보니 이제 40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5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보고 아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며 뭐라 하셨는데 장모님은 저랑 당신도 10살 차이가 넘게 나는데 자기 딸은 10살 차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자 더 이상 나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아내의 친엄마를 버린 게 미안했는지 아내를 무척이나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길 너무나 원했기에 저를 더 꼼꼼히 본 것 같아요. 장인어른은 면접 아닌 면접을 보고 어느새 저에 대한 믿음이 생겼는지 저를 사위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아내를 보고는 무조건 좋다고 하셨죠. 그렇게 두 집안의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집에선 역시나 장모님을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상견례 전에 부모님께 장모님이 40대 초반이라서 많이 젊어 보일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도 너무 젊은 외모에 다시 한번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그날따라 더 늙어 보여서 더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젊은 것 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상견례는 잘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히고 장인어른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장인어른의 회사는 정말 으리으리했습니다. 이 회사가 나중에 제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아버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부른 이유가 신혼집이며 혼수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1억 정도 모아서 추가적으로 대출받고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우리 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딸한테 해준 게 없어서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대주고 싶은데 괜찮겠나? 자네만 허락해주면 자네 회사 근처에 아파트 하나 주고 싶은데. 아내는 아버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서 저한테도 소박하게 시작하자고 했었는데 아버님이 그런 아내 때문에 저를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을 장만한 것처럼 해서 집을 구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내 마음을 알긴 했지만 아버님의 이런 부탁을 안 들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심 좋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버님은 결혼 비용을 모두 지불하셨고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어느 정도 털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아내와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결혼 생활은 삐걱대기 시작했죠. 아내의 친정과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해서인지 장모님은 자주 우리 집으로 오시곤 했어요. 오실 때는 아내랑 서먹서먹한 사이라서 좀 더 친해지려고 오신다고 하는데 아내는 정말 싫어했어요. 아내가 한참 사춘기 시절에 아내 친엄마가 집에 있는데도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집에 들어왔고 아내의 친엄마를 타박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서인지 장모님이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해도 아내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모님은 아내가 싫어하는데도 계속 우리 집에 찾아오셨고 아내가 집에 없을 때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내 어디 갔냐며 아내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다며 푸념하시더라고요. 집에 있는 와인을 보시곤 한 잔 달라고 하셨습니다. 막상 단둘이 있으니까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사이라고 하지만 정말 친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젊은 장모였기에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젊은 장모라도 장모님께 와인을 한 잔 따라 드렸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이 나이에 딸한테 인정도 못 받으면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장인어른 얘기도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자기를 잘 못 받아준다고 괜히 늙은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그렇게 한탄할 수도 있겠지만 사위한테 그런 소리를 왜 하나 싶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와인 한 병을 다 마셨고 저는 다른 와인을 꺼내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위 다시 보니까 귀엽네. 저는 너무 놀라 장모님한테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장모님은 사회적 무사히 예보가 어쩌냐며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장모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이제 곧 아내 올 시간이고 아내가 장모님 취한 모습을 보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얘기하고 좀 더 있고 싶다던 장모님을 택시 태워 보내드렸습니다. 장모님이 저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아내한테 얘기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장모님이 저한테 이런 행동을 한 걸 아내가 한다면 저한테 실망이 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일을 장모님이 그냥 취해서 실수한 걸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장모님의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하며 어디로 나오라고 계속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간다며 장모님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왜 이렇게 나를 피하는 건가?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 라며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어른이 연락을 하셨어요. 저에게 대뜸 화를 내시면서 장모님을 무시했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아내의 친엄마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장인어른은 아내와 제가 계속 피한다고 장모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장모님이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이러시나 했어요. 그렇다고 장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장인어른한테는 고의가 아니었고 정말 일이 바빠서 장모님을 챙겨드리지 못했다고 하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화를 내시며 두고 보겠다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죠. 저는 장모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피하기만 하다가는 저만 손해를 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이 다음에 보자고 할 때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장모님이 보자고 한 곳은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하지만 식당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룸에서 장모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비슷한 또래 남녀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다들 나이 먹고 부부 말고 애는 한 명씩 있어야 된다고. 저는 너무 심각한데 장모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술을 시켜 드시기 시작했고 어느새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네랑 나만 몰래 만나면 아무 상관없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순간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장모님한테 이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유혹을 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을 외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 저는 장모님 사위예요. 우리가 이러면 장인어른이랑 제 아내를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러지 말아주세요. 장모님이 지금 이러시는 거 장인어른이 아시면 가만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그럴 일 없다면서 저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장모님을 내버려두고 혼자 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장모님은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장모님과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걸 아내에게 들킬까봐 장모님이 연락 오실 때마다 흔적을 지우기 바빴습니다. 결국엔 장모님 번호를 차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하니 장모님이 어떤 연락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장모님도 이제는 포기를 하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주말이었어요. 아내는 교회를 다녀서 아내가 교회에 갔을 때 저 혼자 집에 남아있을 때였죠. 장모님은 아내가 매주 교회에 가는 걸 아셨으니 아내가 없는 우리 집에 혼자 오셨습니다. 인터폰에서 장모님을 봤을 때 화들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어줘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는데 안에 있는 거 다 안다면서 문을 차고 소리를 지르니 이웃집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장모님은 화를 내시며 그동안 왜 연락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됐냐며 저에게 따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장모님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차단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서럽게 우시면서 장인어른과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남편과 사니까 너무 일찍 결혼한 것 같다면서 너무 외로워서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시는데 아내가 언제 곧 돌아올지도 모르고 장모님을 싫어하는 아내가 이 광경을 본다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장모님을 진정시켜 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장모님께는 장인어른과 다시 사이가 좋아지실 수 있을 거라며 저와 아내도 옆에서 같이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장모님의 연기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옆에서 다독여주니 그러면서 자네도 원할 거니까 내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좋게 좋게 만나자. 우린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을 거야. 저는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 장모님을 내치며 두 팔로 잡았어요. 그동안 아내가 오해할까봐 장모님 이러는 거 말 안 했는데 이제는 말해야겠네요. 저도 더는 못 참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가 교회에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운도 지질이 없지 하필 그 상황에 아내가 오다니 정말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장모님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갑자기 엉엉 울면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했고 아내한테는 살려달라고 하니 그 상황만 보면 저만 나쁜 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달려와 제 뺨을 때렸고 울고 있는 장모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오빠 미쳤어? 새엄마라곤 하지만 지금은 내 엄마라고. 그런 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장모님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오자마자 저한테 오빠한테 실망해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다른 여자도 아니고 장모님한테 그러는 남자가 어딨어? 지금 아이도 없으니까 그만 헤어지자. 정말 제가 울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장모님이 저한테 들이댔을 때 그냥 솔직히 얘기할 걸 후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 상황을 보고서는 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보였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억울함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장모님이 저한테 한 행동들과 애인 사이로 지내자고 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빠가 싫었으면 처음부터 얘기했어야지. 오빠도 좋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숨긴 거 아니야? 나는 오빠가 처신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로 느껴지는데 그런 거 아니고서야 오늘 같은 일이 왜 일어났겠어? 정말 답답해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저에게 보낸 문자들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장모님 연락처를 차단하면서 이미 다 지운 상태였습니다. 아내한테 정말 난 억울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아내는 들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당분간 따로 지내자며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은 이렇게 될 걸 알고 장인어른한테도 자기가 당했다고 하며 저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를 불러서 장모님한테 얘기 다 들었다며 더 이상 저를 사위로 생각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인정하고 나가주면 끝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술도 잘 못하는데 날마다 술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친한 회사 친구한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그러면 장모님이 보낸 문자만 복구하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는 회사가 삭제한 문자 메시지 복구해준 적도 있다고 하던데 거기 한번 가봐.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을 만나다 이혼남이 될 뻔했는데 삭제한 문자 메시지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것만 복구되면 아내한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얘기해준 회사에 가니 복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고 그동안 장모님이 보낸 문자들을 모두 프린트하여 아내가 있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장모가 문을 열어주었고 제 귀에 대고 얘기했어요. 그러길래 날 진작에 받아줬으면 이런 사태는 안 났잖아. 따로 자기랑 연애를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저는 무시하고 거실에 있는 장인어른한테 갔습니다. 장인어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얘기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처신을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억울해서 장모님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복구해서 갖고 왔습니다. 장모님이 보낸 메시지를 보시고 그래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아내랑 이혼하고 떠나겠습니다. 보고 난 메시지를 장인어른께 드렸어요. 장모는 무슨 소설을 쓰냐며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복구가 되냐면서 따졌어요. 하지만 문자 메시지들에는 장모가 보낸 유혹의 말들과 장모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야 지어낼 수도 있겠지만 장모는 따로 제가 찍을 수가 없기에 장모는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장모는 울면서 장인어른한테 저놈이 먼저 유혹한 거라며 호소해봤지만 장인어른은 장모의 뺨을 내치면서 장모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장모는 뺨 맞은 볼을 감싸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한테도 복구한 메시지를 보여주며 처음부터 알렸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내도 그제야 자기를 오해했다면서 저를 눈물로 안아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인어른과 장모는 이혼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여자들이 유혹하면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해준다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장모의 유혹을 버텨내고 지금은 장인어른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고 조만간 회사를 경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장모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지금 이런 회사의 사장 소리도 못 들었겠네요. 남자분들 아내만 바라본다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